네, 첫 소식입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발표가 이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이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이런 소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내용 베이징에 있는 정동현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동현 특파원, 중국 다롄에서 지금 북중 최고위급 회동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중국 현지에서도 조금 이런 추측이 가능하게 하는 정황이 좀 있습니까? 네, 제가 다롄의 광주이다오 영빈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곳이 굉장히 삼엄한 경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 3월 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와 유사한 분위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곳에 있는 인사가 북한에서 온 인사인지 아니면 중국 내부의 지도자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 언론 등을 통해서는 중국의 누군가, 그러니까 북한의 누군가가 갔다. 그게 이제 김정은일 수도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일 수도 있고, 김여정 부부장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롄의 영빈관에 정동현 특파원이 나가 있다고 했는데, 과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이징에 김정은이 갔을 때 열차로 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다롄에 북한의 인사가 갔다면 비행기로 움직인 겁니까? 아니면 열차로 온 겁니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봐서는 비행기로 이곳 다롄에 도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방중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지난 3월 말에 방중과는 성격이 다르게 실무 방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시진핑 주석이 이곳에서 빠르면 오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모함 진수식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롄에 방문할 것으로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과 평양이 가장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이곳 다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과 전격적으로 실무 회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정 특파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에 갔던 게 이제 3월이니까 불과 이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고위층이 또 중국에 갔다는 것은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일정 등등이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태에서 북중 우호를 다지기 위한 어떤 그런 수순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북한과 중국 모두 이 미국에 보여주기, 시위성 회동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미국과 북한이 의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뒷배를 봐주고 있다, 우리 뒤에는 중국이 있다, 이런 것을 미국에 보여줌으로써 어떤 미국에 대한 시위성, 보여주기성 회동을 할 가능성도 지금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정동현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롄에서 채널A 정동현 특파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늘 오후 2시까지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5월 국회는 끝이라면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국회가 이 벼랑 끝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 정상화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담판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전 지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엿새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 본청 앞 천막에 나와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조금 전 10시 반부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단식 중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회동에 참석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오늘 오후 2시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제시한 최후 통첩 시한도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이때까지 민주당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으면 단식을 비롯해 천막 농성 투쟁까지 모든 것을 접고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국회 파행을 누가 했는지 삼척 동자도 다 아는데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 것이라며 어제 내건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특검 수용 방침에 대한 변경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면 현역 의원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되는 4곳 지역구의 재보궐선거도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일 텐데 김성태 원내대표 건강은 좀 어때 보입니까?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으로 인한 여파와 나흘 전 폭행을 당한 후유증까지 겹쳐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전엔 의료진이 방문해 수액을 맞을 것을 권고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단식을 접겠다고 해 오늘 단식 농성이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협상이 결렬되면 광화문에서 계속 단식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여 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최석호 문화과학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야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그 30대 남성에게 턱을 가격당했죠. 일단 그 피해자 김모 씨가 구속을 당했는데 일단 김 씨가 밝힌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폭행 이유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왜 폭행하셨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이제 단식 그만하시고 마음을 잘 추스리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판에 있을 어떠한 결과에도 항소하지 아니하고 승복할 것이며 저렇게 보통 포토라인에 나오면 마스크도 쓰고 뭐 모자도 쓰고 다 가리는데 나는 마스크도 안 쓰겠다. 당당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조사에서도 굉장히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표적이 아니었고 네. 홍준표 대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계속해서 홍준표 대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위장평화쇼다, 정치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 씨는 이런 이야기를 경찰에서 합니다. 이런 얘기를 홍준표 대표의 이런 얘기를 듣고 우라가 치밀었다. 그래서 범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를 공격하려고 국회에 갔더니 아무리 찾아다녀도 홍준표 대표가 없더라. 그래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로 타겟을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폭행을 당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김 씨가 범행 후에 자신을 한국당 지지자다 이렇게 밝혔다가 이제 번복을 했고 경찰서에서도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이 댓글을 계속 달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뭐 자유한국당 지지자다 하면서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양갱을 들고 갔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나는 자유한국당 당원이 아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 그다음에 그 보수 야당에서 가장 물고 늘어지고 싶었던 것 뭡니까?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단독 범행이 아니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려고 했는데 본인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 얘기하는데 절대로 배우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경찰도 인근 CCTV를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함께 누군가 공범을 하려고 하는 정황은 포착이 되지 않았고요. 예. 강원도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그다음에 경기도 파주에 당일날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로 발길을 돌려서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폭행을 저질렀는데 전혀 공범은 없고 나 혼자 한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 공범이 없다라는 사실을 좀 입증할 만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게 뭐냐면 2012년 11월부터 계속해서 자신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보수 야당 측에 그 60여 건의 비판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은 자유한국당 당원이 아니고 어떤 집단에 속한 당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주로 홍준표 대표,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 나경원 의원에 대한 비판 댓글을 많이 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에 가서도 댓글을 달았는데 직접 자신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김성태 30대 남성의 폭행당하는 영상 보니 이러한 기사에 짠 거 아니에요. 저 혼자 한 일입니다. 이렇게 다는가 하면 밑에서 보면 가해자 김뭐뭐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문 대통령 지지자고 저 혼자 한 일이다. 배우를 밝히긴 뭘 밝히는지 이렇게 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특정 정당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제 보이긴 하는데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고요. 일단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물론 폭행은 나쁜 거지만
몇 대 때렸는데 그걸 바로 구속시키냐.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일단 전치 한 2주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 2주 정도 다친 것도 뭐 다친 거지만 뭐 크게 다친 게 아닌데 과연 우리 저 왼손으로 턱 한 번 때린 거 가지고 구속시킨 게 맞냐? 이게 피해자가 야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좀 오히려 이 피의자 김 씨가 역차별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어떤 논의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들어갈 때 아 제가 정말 욱해서 그랬고 너무 죄송하다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성의 기미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얘기가 홍준표 대표가 원래 타겟이었는데 못 찾아서 김성태 원내대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법원의 입장에서나 검찰과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을 만약에 석방하면 이 사람이 이제는 홍준표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다닐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네. 본인이 원래 목표 홍준표 대표인데 못하고 차선책으로 김성태 원내대표를 했다.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나는 당당하다. 맞을 사람은 이유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나갔을 때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공격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예. 또 하나 이게 이제 여야의 막나로 피해자가 국회의원인 경우에 국회의원을 우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정치정을 보시면 보수 진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예. 만약에 정치인에 대해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의견을 밝힌 정치인을 공격하는 것도 좀 선처하기 시작하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잠재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에서 집권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자유한국당 다른 국회의원도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몇 대 때려도 뭐 아무런 게 없네. 그냥 벌금 좀 내고 마네. 그러면 나도 내가 싫은 국회의원 한번 공격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볼까?라고 하는 이제 모방 범죄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치 2주라는 피해자의 피해가 아주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죠. 그렇군요. 자,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단식 6일째를 하고 있는 이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라는 그 야당의 이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드루킹과 관련된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드루킹이 단 댓글, 과거 1월 달에 있었던 남북 그 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몇 개 아주 소수의 글이었다라고 경찰 최초 수사에서 얘기했는데 최 차장이 어쨌든 드루킹 특검 관련된 TF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불어났어요. 네, 이제 경찰도 다급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요, 5월 2일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드루킹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TF를 하면서 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전략이 확실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업무방해 혐의, 그러니까 내가 법정에 가서 자백하고 인정을 하면 나는 석방이 될 수 있다. 벌금형 정도로 끝난다. 이렇게 드루킹은 지금 해석을 하고 전략을 짜왔습니다. 예. 그런데요, 만약에 이렇게 석방이 된다면 경찰 수사 막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좀 더 빠르게 수사를 진행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단서를 찾아낸 겁니다. 처음에는요, 기사 한 건에 댓글 2개를 가지고 공감수를 1200여 건 이렇게 조작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가 됐던 1월 17일 그 기사 외에도 1월 17일부터 1월 18일까지 해서 무려 675개의 기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졌던 것까지 포함을 하면 676건의 기사를 가지고 댓글을 무려 2만 개를 달게 됩니다. 그리고요, 공감수는 210만 개를 계속 클릭을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매크로를 당시에 사용했던 게 확실시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가 도대체 몇 개였길래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느냐 하기 때문에 이 매크로가 해외 서버를 뒀을 가능성, 어디 여러 군데 있었을 가능성, 그 가능성에 대한 수사까지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거 자꾸 야당이 대선 불복하기 위해서 자꾸만 대선 직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올해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정말 큰 사건이 될 수 있고 덜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 문제를 대선 때까지 조사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선 분복이라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선거 사실 문재인 당시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뭐 이 댓글 때문에 당선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불복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 댓글이라는 것이 선거운동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만약에 하게 되면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총선, 대선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어떤 그런 범죄들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지난 대선에서 만약에 이런 매크로 조작을 통한 여론의 어떤 오도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아마 한번 단죄를 하고 넘어가자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예. 대선 불법과 연결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 사실은 대선 땐 건 맞죠. 예. 어쨌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단순히 평상시에 있었던 여론에 대한 댓글과는 전혀 정치적 무게가 다른 것이거든요. 예. 네. 김경수 의원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후보죠. 이제 김경수 후보가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도 참여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까지 시작한 상황인데 사실 4일날 이제 경찰이 거의 밤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런 드루킹 댓글 조작은 확인한 결과는 있어도 김경수 의원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경찰이 뭐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옳지 못한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사이에 그 500만 원이 한모 보좌관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절대 몰랐고 3월에 돼서야 알게 됐다. 드루킹의 문자를 받고나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김경수 의원이 알았을 것이다.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상당히 이제 유력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수사를 하는 입장이지 무리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호 후보가 관훈클럽 토론회에 지금 참석해서 이 시각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당의 견고한 벽이 지역주의 견고한 벽이 지난 총선 때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이 이 3당 합당으로 인한 지역주의가 깨지는데 한 세대가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난 총선이 26년째, 올해가 지방선거가 28년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3명, 경남에서 3명이 당선됐고 부산에서 또 5명이 당선되는 이제 그 지역주의 벽이 깨지고 있는 지금 질문은 아마 드루킹 관련된 질문이 아니었나 봅니다. 지방선거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이사장의 얘기인데요. 이명희 이사장이 이제 인천의 한 호텔 공사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곧 이제 경찰에 소환이 될 것 같습니다. 딸이죠. 조현민 전 전무는 결국 불구속하기로 이제 방침이 섰고요. 어머니는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아야 게 됐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행과 업무방해가 있는데 업무방해 그렇다 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폭행에 대해서는 폭행은 아시겠지만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괜찮습니다. 저 합의했고요. 처벌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면 이제 기소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에는 물컵, 그러니까 유리컵이 아니라 일반 물컵입니다. 일반 물컵을 다졌던 단순 폭행에 대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기소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애초부터 원하지 않았고 또 한 사람은 영장 신청된 다음에 의견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사를.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불기소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명희 전 이사장은 물론 이제 피해자의 의사가 바뀔 가능성도 남아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지금 현재 피해자는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했을 때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희 이사장을 전격적으로 소환을 한 거죠. 소환이 아니라 일단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정식 수사에 들어가게 된 거죠. 네. 처음에는 저 화면에 있었던 김태호 지사 얘기도 김경수 후보의 얘기도 들었으니까 김태호 지사 얘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것은 도민이 결정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30년의 적폐라는 이런 또 표현도 하셨습니다만 후보님께서 실제 우리 경남이 독재에 맞선 그 3.15 정신이라든지 또 부마항쟁,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온 성지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예, 대한민국 지방선거가 이제 30여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양쪽의 의견을 똑같이 전해드린다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엄청난 기여. 다시 조현민 전 전무와 이명희 이사장 얘기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조현민 전 전무의 경우에는 지금 폭행 혐의는 이제 처벌을 못하게 된 거고 업무방해 혐의만 남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부분도 재판에 가서는 무죄로 결론 나거나 혹은 유죄로 결론 나도 결국에는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뭐 벌금형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면 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사실 높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명희 이사장과 하나의 또 차이도 되는 건데 네. 폭행이란 거 자체가 크게 다치지 않은 이상 아주 중한 죄는 아니거든요. 앞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좀 특수한 경우였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는 폭행하면 기소가 안 될 겁니다. 문제는 업무방해인데 업무방해로 지금 약간의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란 게 남의 업무를 방해를 해야 되는데 그 회의를 주재한 게 조현민 전 전무기 때문에 이게 그 광고 대행사의 업무냐 아니면 대한항공의 업무냐, 그러니까 조현민 전 전무의 업무냐, 공동 업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하고 조현민 전 전무의 어떤 시각이 좀 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법정에 갔을 때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거고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죠. 폭행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했지만 이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부들이 막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위력을 동원해서. 근데 그 공사장에서 지금 나오는 저 화면이에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저 업무는 순전히 저건 100% 저 조경을 하고 인테리어 담당한 저 업체의 업무거든요. 이명희 이사장이 사실 공식적인 지위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저 부분에 있어 업무방해는 조현민 전 전무와는 다르게 그냥 남의 업무를 방해한 위력의 업무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명희 이사장이 조현민 전 전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높죠. 다만 이것이 만약에 아마 경찰에 영장을 신청할 겁니다. 조현민 전 전무도 그렇기 때문이죠. 영장을 신청을 했을 때 과연 법원에서 최종적 발부가 될 것이냐는 그것은 아직은 좀 속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좀 지켜봐야 됩니다. 조현민 전 전무의 경우에는 아예 영장 신청 자체가 검찰에서 기각을 한 거죠. 영장이 경찰에서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아예 법원으로 청구도 안 하고 경찰의 신청을 기각을 한 겁니다. 이번 건 이제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갑질 의혹이 또 추가로 폭로된 게 있다면서요? 네, 2008년에 이제 조양호 회장이 그 무릎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에 그 본인 소유의 호텔에 묵게 되죠. 3주 동안 가족들과 묵는데 이명희 이사장 여기에서도 갑질 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청소를 하고 저녁에 이제 청소를 하시는 분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회장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연회장 불을 켜놓고 청소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전기세 아까운데 왜 밤에 불 켜놓고 청소하냐? 이래갖고요. 이 분이 어떻게 했냐면 연회장 불을 끄고요. 손전등을 머리에 꽂고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빵을 먹는데 빵 크기가 왜 이렇게 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크로와상 크기를 줄였답니다. 그 다음부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대한항공, 호텔 다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면 서비스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객을 상대로 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주려면 이 직원들도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막대하는 것을 본 직원들이 어떤 것을 배웠겠습니까? 그리고요. 빵 크기 갖고 뭐라 하면서 크로아상 크기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지난해에요. 경찰이 조양호 회장 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회사 돈을 유용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억 원의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그리고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 빵값, 빵에 들어가는 밀가루 비용을 아낄 게 아니고 자신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아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인천 호텔 관계자의 일단 증언이기 때문에 이건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워낙 많은 갑질 의혹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대한항공 쪽에서도 일일이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모양새입니다. 자, 이명희 사장의 갑질과 폭력, 주변 이웃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항공 회장의 마누라, 일하는 사람들 직원사 다섯 놈 있잖아요. 한번 던지고 일 모으면 그냥 이 중에 다 고차해요. 옆에 좀 다 들려요. 가족 도우미 옛날 하인 종 부리듯이 올해 일 못하고 전부 다 나가버려요. 자진해서. 지금 워낙
그 갑질에 대한 증언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추린 것만 해도 뭐 2008년에 전 인천 호텔 관계자 방금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뭐 2011년 뭐 14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 상습 폭행 혐의까지도 좀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뭐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네. 상습성을 인정하는 것들 여러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2008년, 11년, 13년, 14년이면 나온 것만 하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꼴이에요. 그리고 피해자는 좀 달라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게 저 이명희 이사장이라는 사람의 상습성으로 인해 가지고 연속된 폭행이냐는 것은 그건 아직은 사실 단정하기 쉽지는 않고 그래서 그건 조금 일단 전과도 일단은 확인은 안 되지만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예. 상습성을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쉽지는 않고 예. 그렇지만 상습성이 아니더라도 별개 개별적으로 폭행을 저 4건을요 개별 하더라도 폭행죄가 4건이고 그 피해자들을 모두 처벌을 원한다고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현진 전 전무에 비해서는 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영장의 발부 가능성도 예. 조현민 전 전무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폭행과 갑질과 관련된 것이고요.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관세청이 조사하고 있는 밀수, 탈세 혐의 등도 지금 조사해서 관세청이 일가족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 한진 대한항공의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솔직하고 실용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의 요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발표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봤는지 그 평가를 직접 밝혔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에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진솔한 얘기를 많이 나눴고 특히 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고도 했고요. 특히 아주 솔직하고 실용적이라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정부 간 조약이나 합의만으로는 마음의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하기 어렵다면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고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최재원 기자, 내일이 한일중 정상회담이잖아요. 자, 문 대통령 언제 출국합니까? 네, 문 대통령은 내일 오전 당일치기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 대신 리커창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그리고 어디서 열릴지 아직까지 안 나와서 저희도 참 궁금한데 언제쯤 공개될까요? 네,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설명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발표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초쯤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오늘쯤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서 열릴지 확정되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첫 한라인 통화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취임 1주년을 언급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초심을 지켜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진 북미 정상회담 언제 열릴지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중국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까지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중국 다롄입니다. 베이징도 아니고 다롄에 이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가 있다. 최고위급 누굽니까? 그리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우선 어제 중국에서 굉장히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이 됐습니다. 예. 이 중국 현지 시간으로요, 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 다롄 공항이 전면적으로 통제가 됐습니다. 예. 또 이 다롄 공항 같은 경우는 고려항공이 취항을 하지 않는 곳인데 이 고려항공이 취항하는 걸 봤다라는 전원도 현재 흘러나오고 고려항공 있습니다. 비행기가
뭐 착륙이나 날아다니는 걸 봤다. 네, 그렇죠. 예. 고려항공을 탔다는 거인즉슨 취항하지 않는 곳을 왔다. 즉 다시 말해서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온 것으로 특별기로 보인다. 왔다? 예, 그렇게 보인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예. 또 이 공항뿐만이 아니라 이 다롄시의 영빈관 주변도 이 경호라든지 교통 통제가 굉장히 삼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빈관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징도 마찬가지지만 국빈급이 올 때 주로 그렇죠. 묵고 통제를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북한에서 정말 최고위급 인사가 비행기로 네. 지금 현재 다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 그 고위급 인사가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인지 네. 김여정 부부장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예, 흡사 3월 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중을 했을 때를 연상케 열차 타고.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 정보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만 했을 뿐 단언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돌아간 다음에 밝혔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현재 이 정부 관계자도요,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언은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상당한 무게를 두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예.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방중을 했을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전문가들의 분석은요, 이 김여정이나 아니면 다른 고위급 인사들이 일종의 경제 시찰 차원에서 다롄을 방중했다. 네.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영빈관을 비워줬기 때문에 영빈관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높은 사람이 정말 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불과 뭐 북중 정상회담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달밖에 안 됐고요. 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왜 중국에 갔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남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다롄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다롄에서는요, 이 중국 정부가 첫 자국산 항공모함 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런 행사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하고 예. 또 김 위원장이 함께 회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북미 정상회담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재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전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다급하게 무언가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 이 방중을 했다. 일종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기싸움의 선제권을 잡기 위해서 갔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만큼 중국과 가깝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이다. 이렇게 네네.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북미 정상회담이 곧 열릴 거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고요. 그게 이제 5월 말일지 6월 초일지. 근데 판문점일지 싱가포르일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결정은 된 것 같은데 발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또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Also, the trip is being scheduled. We now have a date and we have a location. We'll be announcing it soon. We're doing very well on, as you know, North Korea. We'll see what happens, but we have a meeting set up. We have the location all done. We have the time and place all finished now. We have the date, and so I think that'll be something very special. 저렇게 장소 시간 결정됐다고 하는데 발표를 안 하는 이유 정말 궁금하네요. 네, 이 발표뿐만이 아니라 억류자 문제도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미국 정부는 좀처럼 억류자가 언제 풀려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언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같은 경우도요, 이 미국 억류자들이 오늘 중으로 석방이 될 것이다 이런 인터뷰도 하곤 했었는데 현재까지 억류자에 대한 석방은 아직까지 깜깜이고요. 예. 또 이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운을 띄우면서 이 북미 정상회담이 곧 임박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열릴지도 곧 본인이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계속해서 운을 띄우고만 있는 상황인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북한과 미국 간에 무언가 조율이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담 일과 장소에 대해서 선뜻 발표하기가 어렵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이니까 사실 5월 말에 하면 지금 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시간 장소가 안 나왔다는 건 정말 궁금하게 만드는 대목인데 제가 한 가지 미국 정부 쪽과 이렇게 내통한 소식통을 통해서 예. 한번 들어봤거든요.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미국 정부의 기류가 6월 중순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게 유력했다고 예. 합니다. 하지만 막판 변수는 트럼프거든요. 결국엔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은 뭐 모든 트럼프가 하는 거겠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도 아직까지는 미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외교가에서는 이제 싱가포르가 유력하다고 봤는데 막판에 변수가 생겨서 뭐 판문점이든 다른 나라든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예. 싱가포르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거론됐었던 거겠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판문점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판문점에서 개최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실 텐데요. 일단 남북 정상회담을 한 차례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 면에서 미디어 센터라든지 경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괜찮은 후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측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경호로 다가가기에는 아무래도 판문점이라는 특성상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판문점을 자꾸만 거론을 하다 보면 이 중재자인 한국의 역할이 부각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더 부각돼야 되는데 미국으로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정부 관계자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럼 왜 싱가포르이 유력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총 4가지 특징을 집어줬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북한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거죠. 북한 같은 경우는 이 타고 갈 수 있는 비행기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멀리는 갈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중립국인 싱가포르가 유력하다고 보는 거고요. 또 싱가포르는 좀 작은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적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회담 당사국으로서 본인들이 주목을 받는데 좀 더 유력한 측면이 있고요. 또 미국과 북한 대사관이 모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호라든지 의전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싱가포르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이 때문에 회담 인프라, 즉 다시 말해서 회담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의전을 위한 준비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국가라고 보입니다. 오늘 내일 중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사실 여러 가지 셈법 중에 이게 이견이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비핵화 관련일 겁니다. 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 비핵화 관련돼서 점점 더 강도 높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same,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We are committed to the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폐기뿐만 아니라 이 화학무기도 안 되고 미사일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인공위성도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하나만 하지 뭐 3개, 4개씩 해달라는 게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현재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CVID라는 로드맵을 처음에 제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PVID로 한 단계 높여서 이 협상의 허들을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컴플릿에서 퍼머넌트로 바뀌었다. 즉 다시 말해서 불을 끄자고 했는데 아예 불씨까지 꺼버리자라는 격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 PVID에서 좀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이 전문가들은 핵물질 제거나 이 핵시설 파괴뿐만이 아니라 이 그간의 연구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들을 전부 다 이 폐기의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유승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3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르신 표신잡기에 나섰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입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서울시장 야권 후보들이 전통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장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우리 경제입니다. 상인들과 만나 어려움을 들으며 민생 챙기기에 집중했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친근함을 강조했습니다. 해드릴게요. 남북 관계에는 훈풍이 불고 있지만 우리 경제엔 칼바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북한 경제 걱정만 하느냐, 남한 경제부터 걱정하는 것 아니냐. 박원순 시장은 선거운동 대신 시정에 집중하는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어버이날에 앞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정책 제안을 청취했습니다. 경로당 한 군데 와서 이렇게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도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서울뿐만 아니고요. 중원 싸움도 치열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빈자리는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김철웅 기자입니다. 4선의 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의정활동 내내 복지 분야 한우물만 팠습니다. 보건복지위 위원장까지 맡은 자타공인 복지 전문가로 복지수도 충남을 내세웠습니다. 저 양승조가 국민의 실제 생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전문가입니다.
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수도권에서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처럼 전철이 없는 충남에선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국당 이인재 후보는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는 게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육선 국회의원, 노동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경험까지 살려 잘 사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 이 옷 색깔처럼 불길처럼 다시. 이인재 한국당 후보는 2030년까지 1인당 지역 총생산 1위, 인구 300만 명, 일자리 50만 개 창출 등 충남 비전 135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 후보는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도민회에서 선출된 후보가 아니라 어디 중앙당에서 지명된 후보이고 그냥 퍼주기식, 나누어 주기식 그런 복지를 누가 못하겠습니까? 바른미래당 등 다른 정당들이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치열한 2파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무상급식에 무상교복 그리고 무상버스까지 여야가 앞다퉈 공짜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합니다. 정용진 기자입니다. 3년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시절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예비후보. 그러나 이번엔 초중고 무상급식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때는 이게 전체 우리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게 복지 그 이상 교육적으로도 필요하다는 쪽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도 무상급식 확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유군 예비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안 되면 지방정부에서도 무상보육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지방선거에 나선 상당수 후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초중고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더 나아가 무상교복, 무상통학료 지원을 약속하는 교육감 후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조차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과연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상 공약이나 이런 게 뭐 그렇게 공약을 한다고 해서 지켜진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원 마련에 근거를 두지 않고 무상 급식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을 너무 경솔하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각종 무상 정책. 벌써부터 빈 공약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나라 밖 소식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닷새째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과 건물 35채가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What's going to happen? What's going to happen with us? Just all you can do is pray and hope. Because, and try to get all the information you can. 다만 당국은 주민들이 잠시 집에 들어가서 생필품이나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하지만 화산 활동이 수개월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서 불안감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젊은 남성의 뺨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이번엔 직원들이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기어가기까지 하죠. 중국 후베이성의 한 부동산 회사 직원들인데 회의에서 벌어진 징계 장면이 유출된 겁니다. 회사 대표는 근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체벌을 원했다고 해명했지만 무자비한 기업 갑질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번째 임기의 대통령직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오는 2024년 5월까지 대통령직을 다시 수행하게 되는데요. 새 내각 총리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기존 총리가 지명됐습니다. 다음은 경제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핀란드보다 70배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입니다. 데이터 1GB당 요금이 18,000원 정도로 41개 나라 중 2번째로 비싼 건데요. 통신업체들은 대표성 없는 엉터리 조사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쌀값은 1년 새 30%나 올랐습니다. 풍년에다 정부가 수매량을 대폭 늘린 게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커피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가 않죠. 우리나라 일회용 컵 사용량이 무려 2015년 한 해만 257억 개라고 합니다. 조금씩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45번째 어버이날입니다. 하지만 어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의 무료 급식소. 점심을 해결하려는 노인들의 긴 줄이 끝이 없어 보이죠. 어느 누구에겐 서글픈 날인 듯합니다. 또 노인 학대의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서적 학대가 40%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와 방임순이었습니다. 네, 어버이날 선물하셨습니까? 선물 1위는 역시 용돈이었습니다. 한 통신사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인데요. 또 가전가구와 문화생활이 건강식품을 제치고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선물보다도 사랑합니다란 말 더 중요한 것 아시죠? 따뜻한 어버이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어제 경기도 양주에서 주택에 설치된 LP가스통이 폭발해 60대 여성 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무너지거나 파손된 주택도 4채에 이르고요. 주변에 있던 차량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백승우 기자. 그 뒤로 보이는 것이 사고 현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사고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는 이렇게 폭격을 맞은 듯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 양철 지붕인데 사고 당시 충격으로 여기까지 날라와 완전히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쪽을 보시면 이 유리창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이 기와 지붕도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집과 옆집은 완전히 무너져 기둥조차 보이지 않고요. 인근 주택 2채도 폭발 충격으로 크게 파손됐는데요. 어제 무너진 잔해 속에 68살 김모 씨와 58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 폭발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폭발 당시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CCTV 영상에는 사고 당시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는데요. 폭발이 일어났던 시각은 어제 오전 11시 15분쯤입니다.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보이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폭발 충격으로 무너지고 날아온 주택 잔해들이 도로변에 떨어지자 주민이 놀라 뛰어나오는 상황도 살피기도 했습니다. 가스 폭발이 화재로 이어졌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LP 가스통 폭발이 왜 일어났는지 그 사고 원인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아까 백승우 기자 뒤로 보니까 현장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전 10시 30분부터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뭔지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폭발 규모를 볼 때 LP가스가 새어나와 집안에 쌓여 있다가 불꽃을 만나 폭발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기보다 무거운 LP가스는 창문을 열어놔도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는데요. 누출된 가스 양도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폭발이 일어난 주택 옥상에서도 LP가스통 여러 개를 발견했는데요. 어제 폭발 사고 피해가 커진 이유가 옥상의 가스통과도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양주 가스폭발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몇 년째 초등학교 장래희망 1, 2위가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미 300팀이 넘는 걸그룹이 활동 중인데 돈과 명성을 거머쥐는 건 극소수고 심지어 현직 걸그룹으로 활동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처지라고 합니다. 오늘의 밀착 취재 김유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 이런 말 하잖아요. 제일 쓸데없는 게 연예인 생활 걱정이다. 이렇게 말까지 하는데 정말 걸그룹 멤버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나요? 네, 저희가 그 2년 전 인기를 끌었던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이진희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에 주목을 받았던 이 씨는요, 이 방송 이후에 걸그룹으로 정식 데뷔에 성공을 했고요. 이 지상파 음악 방송에도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연예계 활동을 결국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정산을 아예 못 받으니까
여전히 나는 직업도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잠도 못 자고 하는데 계속 용돈을 받아야 되는 부모님한테? 공중파 음악방송에도 출연할 정도면 돈을 꽤 벌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활동을 하면서 한 푼을 못 받죠? 네, 이 무명 걸그룹들은요, 이 군부대 위문 공연을 자주 가잖아요. 네. 그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한 번 공연을 가면 출연료로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요. 그런데 당일 쓴 경비, 헤어 메이크업비, 식비, 심지어 연습실 렌트비까지 여기서 떼어가고요. 거기서 남은 돈을 기획사와 가수가 7대3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 3을 가지고 멤버 수끼리 이렇게 나눠 갖게 되면요. 결국 250만 원에서 300만 원짜리 행사를 해도 인당 7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거라도 받으면요. 운수 좋은 날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다는데요. 이 음악 방송의 경우 워낙 출연료가 적어서요. 인당 5천 원에서 7천 원 정도 받게 된다고 하고요. 또 신인에게 무대를 설 기회를 준다면서 출연료를 아예 주지 않는 공연도 많다고 합니다. 네. 뭐 경비, 헤어, 메이크업비, 뭐 식비 이렇게 떼는지는 몰랐는데 혹시 계약할 때부터 혹시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불공정한 계약, 노예 계약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표준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요, 이 대비까지 투자금을 제외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이렇게 부속 합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 본사의 월세, 관리비 등 이 운영비는 물론 일반 직원들의 회식비나 기름값까지도 이 걸그룹 데뷔하는 데 필요한 투자비였다면서 이 떼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비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실상 뭐 말릴 방법이 없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걸그룹들이나 아니면 연습생으로서는 그게 진짜 투자에 쓰였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정산을 한 푼도 못 받는 걸그룹들은요. 이 생활 자체가 막막하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올 1월까지 활동했던 걸그룹 멤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가수로 돈을 아예 못 버니까는 내가 진짜 이러다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진짜로. 우리 이제 리더 언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난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막 근데 그런 애들이 한 80%예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연습생을 했으니까. 네, 사실 연예인의 꿈을 꾸는 초등학생들이 많은데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사실 생활고에 마구 이렇게 시달리다 보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이 무명 걸그룹들은요. 고등학교 동창회, 고등학생 수련회 같은 이런 소규모 공연들을 가거나 심지어 해외 호텔에서 열리는 선정적인 공연을 다닌다고 합니다. 일부는 스폰서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유흥업소에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현직 걸그룹도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유명 배우 그 여자친구를 이제 걸그룹 어린 여자친구를 이제 구한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 얘기가 돌아요. 니날 나가래 약간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나가는 애들은 약간 스폰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술집이죠 뭐. 때로 아주 작게는 바부터 해서 소위 룸사롱이라고 하는 데까지 맨날 만나면 삼각김밥 먹으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핸드폰 요금 못 내게 되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아무래도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뭐 술집 이런 데로 내몰리기까지 한다는데 사실 굉장히 화려하게 보였는데 이렇게 조금 방황을 해야 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비참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몰랐거든요. 좀 개선점이나 방법이 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연예계 구조 자체가요. 이 대형 일부 기획사 소속 걸그룹이 아니면 음악방송 출연은커녕 음원 수입조차 얻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퍼포먼스나 노래만으로 대중의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현직 걸그룹 매니저를 하는 사람들도 너무 어린 나이부터 연예계에 올인하지 말고 음악가, 예술가로서 기량을 키운 뒤 도전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데뷔를 하면 끝이 아니라 더 긴 터널이 시작되는 것이니 화려함만 보고 덤비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화려함만 보고 덤비지 말라. 좀 연예인을 꿈꾸는 초등학생이나 혹은 그런 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께서 좀 명심해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도 어버이날을 맞아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햇살도 굉장히 좋고요. 또 공기도 청정해서 그야말로 햇빛 샤워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오늘따라 이 서울광장의 잔디도 유난히 푸르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과 함께 산책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광주 25도 등으로 서쪽 지역은 초여름처럼 덥겠지만 강릉 14도, 대구가 19도 등으로 동쪽 지역은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영동 지역은 저녁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대기 흐름도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도 종일 보통에서 좋음 단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해안가 강풍의 대비가 필요한데요. 오늘도 남해와 동해상은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화창하고 낮에는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큰 일교차만 대비하신다면 무르익은 봄 날씨 누리기 좋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붉은색 카네이션의 꽃말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노란색 카네이션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선물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A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0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